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란 게 뭔지 알아야겠죠?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8가지 요소를 갖춘 게 바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딱 3가지 요소만 있었으면 됐었어요. 많은 양,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유형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빅데이터다 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가지로 늘어났어요. 첫 번째 빅데이터는 엄청난 양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가치 있는 정보여야 하고요. 세 번째, 진실성 있는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 그리고 사진, 영상,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섯째,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끔 빠른 속도를 가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정보들끼리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이 정보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8가지 요소를 갖춘 게 빅데이터라고 현재는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요소들이 바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죠. 그러면 첫 번째 양적 측면에서 빅데이터란 게 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는 1분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가 생산되는지를 알 수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1분 안에 무려 200만 건이 되는 검색을 한답니다. 그리고 1분 안에 유튜브에선 72시간짜리 동영상이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또 1분 안에 트위터에서는 27만 8천 건의 트위터들이 발생한답니다. 이처럼 1분 안엔 수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활용되는 것이죠. 자,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변화를 주었을까? 그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로켓 배송입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매출의 3배를 달성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로켓 배송이란 게 뭔가를 알기 전에 일반 배송을 알아야겠죠. 예전엔 이렇습니다. 지금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배송을 하고 있죠. 구매자가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상품을 발송해요. 그럼 배달을 하고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로켓 배송은 조금 다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구매를 예측합니다. 구매자가 어떤 상품을 살지 예측을 하고 그 구매자가 배달할 주소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자 가까운 데다가 그 물류창고가 있는데 그 물류창고에 미리 포장을 해놔요. 상품을. 그러면 두 번째, 구매자가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있던 가까운 창고에서 배달이 되니까 불과 몇 시간 만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빅데이터 전문가가 쿠팡에서 일을 해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몇 시간 안에 도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로켓 배송 관련 빅데이터 전문가는 물류에 대한 전공 지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자, 뿐만 아니라 통계적인 그런 능력도 갖춰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영화 산업에 쓰이는 빅데이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인터스텔라입니다. 흥행했죠. 유명한 영화입니다. 제작사가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는 알고 있나요? 모르는 영화죠. 아주 망했습니다. 이 영화도 같은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영화가 망하면 보통 제작사가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제작하는데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들거든요. 빅데이터 전문가가 이 영화가 흥행할지에 대해 분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영화는 흥행 실패할 겁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화 개봉이 일정이 이미 잡힌 시점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답니다. 다행히도 이런 결과를 믿고 영화 광고 비용을 많이 줄여서 영화 흥행 실패에 대한 타격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 관련 빅데이터 전문가는 영화 흥행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다음은 커피 전문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커피 전문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TV 광고에서 혹시 스타벅스를 선전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스타벅스는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잘 팔립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스타벅스 입점 위치를 데이터 전문가가 분석한답니다. 커피가 가장 잘 팔릴 만한 장소를 예측하는 것이죠. 상가 주변, 유동인구, 연령대, 그리고 성향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말이죠. 이 분야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는 경영 관련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현존하는 빅데이터 전문가에 가까운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이 자료는 글래스도어라는 미국의 직업평가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2020년도 1월에 발표한 최고의 직업 세 번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있네요. 다시 말해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자신의 특정 전문 분야 지식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대개는 통계학이라든지 수학 관련 전공을 하다가 빅데이터 관련 그런 기술을 공부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직업이 있죠.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주로 주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과학이에요. 이 자료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커리어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빅데이터 직업 채용 공고 중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회사에서 채용하는 정보입니다. 필수 역량에 보면은 여기 자료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전산학이나 컴퓨터 과학 혹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죠. 밑에 하둡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운영 경력이 3년 이상 해야 된대요. 쉽게 말해서 빅데이터를 기름이라고 비유하자면 하둡은 그 기름을 새지 않도록 잘 수송하고 관리하는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석사 이상에서 박사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 4년을 졸업하면은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해서 2년을 더 공부해서 졸업하면은 석사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3년 이상 공부해야 박사를 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왜 회사에서 이렇게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건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기술의 빠른 변화를 파악하려면 대학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사를 위해 적용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회사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능력이죠. 그래서 고학력자를 요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컴퓨터로 하여금 인간과 같이 사고하도록 만든 시스템 혹은 프로그램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아이언맨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공중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로봇이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자기 딴에는 불난 줄 알고 일 처리를 스스로 한 거예요. 물을 쫙 뿌려주죠. 이후에 주인공이 화나서 로봇에게 말을 걸죠.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한테 불이 붙지도 않았는데도 다시 한 번만 더 물 뿌리면 내가 너를 지역 대학에 기부해버릴 거야. 이렇게 영어에서 나오는 로봇은 인공지능, 넓은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을 흉내내죠. 하지만 현실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은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체스면 체스, 바둑이면 바둑만 할 줄 아는 것이죠. 여러가지 일들을 한 번에 못합니다. 인공지능이란 말이 되게 새로운 단어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950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1980년도에 기계학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머신러닝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2010년도에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계학습 그리고 딥러닝은 모두 다 인공지능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딥러닝도 머신러닝 안에 이렇게 테두리 안에 포함되는 하나의 종류에 불과하고요. 예전에 체스 경기를 중계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에 앉은 사람은 15년 동안 세계 체스 챔피언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딥블루, 이 사람은 IBM 소속 직원입니다. IBM이 체스 인공지능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대국을 합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예상했다시피 인간이 집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체스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는가?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학습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기계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체스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일일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여 라고 프로그래밍을 다 해놨습니다. 마치 계산기처럼요. 자, 그러면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란 뭐냐? 이 그림에 있듯이 스팸 메일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것, 이것이 머신러닝입니다. 기계가 스스로 이 메일은 광고 메일이야, 이벤트성 스팸 메일이야 라고 분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메일 접속해보면 스팸 메일함에 자동으로 메일이 분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계학습의 결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나옵니다. 고양이 사진이 여러 장 있죠. 이것을 사진을 막 보여줘요. 같은 고양이 사진을 다양한 종류의 그것을 기계가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스스로 얘는 고양이일 거야 라고 배우게 된답니다. 이것을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알파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파고는 전형적인 딥러닝의 예제입니다. 어떻게 학습을 했을까? 이걸 기보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바둑 알들이 놓인 형태를 여러 개를 보여주고 컴퓨터가 학습을 했답니다. 딥러닝의 대표적인 예죠. 이걸 만든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데미스 하사비스, 영국 사람이고요. 이렇게 컴퓨터 과학에 대한 학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뇌 관련, 인지 관련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겁니다. 딥마인드를 설립했고 알파고를 만들었고 17살 때 테마파크인가요? 이 게임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이 게임 회사를 엘릭서란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더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답니다. 네이처에 영향을 끼친 10인에도 포함이 됐었고요. 딥마인드를 창업한 지 2년 만에 이 금액이 구글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인수된 것이죠. 알파고 우리나라에서 이세돌 씨와 그 알파고 대전이 끝나고 나서
현존 최강, 인류 최강인 중국 사람 커제와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3판을 했었는데 다 물론 알파고의 승리로 되었었죠. 이날 알파고 프로젝트를 마감합니다. 마감을 이제 대표가 선언을 해요. 더 이상 발전된 게 없죠. 발전할 게 없죠. 인간을 다 이겼으니까. 그리고 공개한 게 기보를 공개합니다. 알파고와 알파고끼리 대전하는 것을. 네. 그리고 지금 뭘 하느냐? 알파스타를 만들었답니다. 실제 유명한 프로게이머들이고 대전한 결과 10판을 했는데 다 알파스타가 이겼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교과서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라고 쓰여진 책도 있어요. 하지만 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범인이 주변인을 탐색했죠. 그리고 친구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친구를 알아야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지금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수집합니다. 범인의. 그래서 행적을 쫓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인정될 만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입니다. 삭제된 데이터도 끝까지 추적해서 살려내는 사람들이죠. 관련 자격증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은 검색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물인터넷 전문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사물인터넷이란 뭐다? 사물과 사물들끼리 소통하는 거다. 무엇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자, 실사례입니다. 톨게이트인데 하이패스입니다. 하이패스 카드와 이 기기와의 인터넷 혹은 단거리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사례죠. 예전엔 30km 이하였는데 요즘은 80km까지 늘었네요. 점점점 기술이 발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외국의 사물 인터넷 전문가들은 어떤 것들을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쇼핑을 하고 있죠? 남자가 근데 물건을 들고 그냥 갑니다. 가방에 넣고 있죠? 물건을. 이게 아마존 고라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서 시애틀에 설치된 가게입니다. 일단 들어와서 물건을 고른 다음에 가격을 보고 그냥 떠납니다. 일단 구매를 한번 하려고 들었다가 놓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존 고라는 그 매장에서요. 한마디로 계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바로 사물 인터넷이 처리한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그리고 조금 논리적인 얘기들을 했었고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해보고 싶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은 뭘까요? 찾아봤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2만 명의 정도 학생을 가지고 이 기간에 온라인 조사를 했답니다. 이때 초등학생,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됐겠죠. 중학교 1학년이 됐겠네요. 친구들 조사해보니까 크리에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타 작가가 될 확률이 아주 극소수랍니다. 압정 구조라고 하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돈을 다 가져가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주 저임금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인기라는
것을, 요소를 찾을 수 있는 직업이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특성상 아무래도 조금 관심을 자신이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프로게이머가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요즘은 알파스타가 훨씬 더 잘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예측컨대 사람과 사람끼리 대결하는 걸 방송에 내보내는 것보다는 기계와 기계끼리 하는 경기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법률 전문가도 요즘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는 말이 있죠. 법률 전문가가 하는 일은 뭡니까? 판결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판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바로 판례랍니다. 판례를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판사들이 내린 판결을 뒤집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법원에 가서 자, 판사님, 이러한 예전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수많은 판결문이 있어요. 그것을 인공지능이 파악해서 쫙 뽑아준답니다. 실제로 미국 로펌들에는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같은 가격이면 일반 변호사들한테 가서 자문을 받느니 차라리 인공지능한테 가서 해당 관련된 판결문 쫙 다 뽑아주는, 거기에 가서 이제 법률을 자문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게 되네요. 의사, 네, 아주 좋은 직업이죠. 돈도 많이 벌고 그만큼 봉사정신도 아주 투철해야 되고요. 중학생 여러분은 2위에 속했는데 고등학생에는 의사가 없어요. 그만큼 현실을 알게 된 거죠. 의대 가기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중학생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의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의사들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의사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도 있다라고 예견도 하고요. 고등학생 볼게요. 컴퓨터 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있네요. 꿈이. 개인적으로 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개발자를 하시고 해외에 나가서 끝까지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한국에서 개발자로 시작했을 때 마지막은 회사를 차려서 엑시트 하시기 바랍니다. 엑시트란 게 뭐냐면 회사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키워서 큰 돈에. 네. 부디 이렇게 성공하셔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